안녕하세요. 너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최근에 개봉한 판타스틱 4 보셨나요? 이게 또 얼마 전에 OTT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던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소재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시끌시끌하냐면 바로 여성 캐릭터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콘텐츠들을 보면은 예전 콘텐츠들도 그랬지만 마치 엄마가 서사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요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개봉한 판타스틱4나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라던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3에서 같은 작품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일단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화제성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이게 몇몇 드라마와 영화가 출산 장면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치 주인공의 성장을 증명하는 하나의 의식인 것처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성 신화는 단지 창작의 장치만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걸 보는 우리는 또 얼마나 변해왔을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떠든 사람 247화는 여성 캐릭터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성에 대해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입니다. 여기에서 한 여성 참가자가 게임 도중에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신한 여자가 게임에 참여를 했길래 저거 분명히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이 아니면은 산모가 문제가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진행 중인 와중에 갑자기 산통을 겪으면서 물도 없고 약도 없고 그렇다고 도와줄 의료진도 없는 상황에서 단 몇 분 만에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옷도 금세 추스르고 다시 게임에 합류해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단순히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잡히면 죽는 그런 느낌으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러더니 애를 쑥 낳더니 이제 아시는 임신 출산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진단 말이지. 그 산모나 아이나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지게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렇게 금세 옷을 입고 다시 도망치고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현실감이 없었어요. 물론 이게 작품의 설정 자체가 초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장면이 갖는 의미는 출산이 위대한 모성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쓰인 거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후반부쯤에 등장하는 그녀의 선택까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위대한 모성이 완성되는 순간까지가 그 여성 캐릭터와 그 아기의 역할이었는데 저는 그런 선택과 그런 장면이 감동적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장면이 감동적이셨나요? 누구 대신해서 희생되는 게? 혹은 남성 감독과 남성 제작진들 중심으로 맞춰진 경우에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존재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에 맞춰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최근에 개봉한 판타스틱4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판타스틱4 멤버 중에 한 명, 3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인데 그 여자 이름이 수거든요. 수가 우주 공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이번 판타스틱4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정말 많은 화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문제적으로 보지 않았고 일종의 신화적 수사로 봤거든요. 그 아이가 보통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지금 약간 범우주적 존재거든요. 우주에서 태어난 인간의 신화 같은 그야말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그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우주라는 특수한 공간 안에서 다 같이 만들어낸 존재, 그게 바로 그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이 출산 장면이 출산 장면이 그렇게 노골적이거나 문제 삼을 만큼 있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꽤 극단적인 논란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굳이 거기서 출산을 해야 했느냐, 출산 장면이 그렇게 길어야 했느냐, 남자 셋과 한정된 공간에 함께 있는 와중에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류의 반응들이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모성 중심의 클리셰가 낡을 만큼 낡았는데 왜 아직도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던 거죠. 넘어와서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를 보면 이 드라마는 원래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4회분이 추가 연장됐더라고요. 근데 그 4회분 동안 그 분량을 거의 전부 이제 주인공 광숙의 신혼생활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말이 신혼생활이지 거의 임신과 출산 에피소드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숙은
엄지원 연기를 하는데, 광숙은 40대 중후반의 여성이고 이 남편 안지욱 같은 경우는 50대인데다가 성인인 자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숙은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둘이 재혼하고 나서 광숙이 엄마가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광숙은 펄쩍 뛰면서 싫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 역시 난 성인된 자녀도 있고 여부도 있으니 그걸로 됐다, 나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태몽을 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를 갖자고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놀랍도록 징그럽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광숙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이제 찾아가게 되거든요. 임신을 할 수 있는지, 임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갔다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드라마에서는 해피엔딩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이야기했지만 임신을 원하지 않았어요, 광숙은. 왜냐면 본인이 임신하고 출산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출산도 두렵고 나이도 많은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아이를 낳으면은 키우기야 키우겠죠. 그 남편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못 키울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 포인트. 어떻게든 키우겠죠. 거기다 그 집은 재벌 집안인데 부자 집이잖아요. 못 키우겠어? 그들이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기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낳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아무도 낳는 사람의 입장 같은 건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출산이 두려운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온전히 아이를 낳는 그 당사자, 그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계속 태도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조차 그 아까 말한 해피엔딩이랍시고 이제 임신 소식을 알리는 그런 낙관적인 결말을 위한 장치로만 소비가 돼요. 굳이 사회 연장에서 그런 내용을 넣을 거라면 중년의 재혼 과정도 아이를 낳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낳는 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줬으면 안 됐을까요? 드라마는 그녀가 왜 아이를 낳기 싫었는지, 그걸 선택했을 때 얻게 될 두려움과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는 여성의 선택이나 출산 과정에 대해서 느끼는 그 고통, 고민, 책임 같은 건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아이를 정작 낳을 사람은 광숙인데 그 아이 낳는 것과 관련돼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서사처럼 느껴졌죠.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대상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 그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나이대나 그런 가정에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지 않는 걸까요? 아이를 낳는 게 해피엔딩일까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과 장면들을 보면서 몇 가지 떠올렸습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밖에 다루지 못할까? 왜 여성의 성장이나 변화, 그리고 관계 회복의 계기가 꼭 임신과 출산이어야 할까? 그리고 왜 출산의 주체자인 여성은 그 여성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고민은 서서히 존재하지 않는 걸까? 2020년 드라마인 산후조리원에서는 출산이 얼마나 두렵고 복잡하고 위태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엄마는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마도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품들이 출산을 하나의 매직 같은 순간, 마법 같은 순간, 혹은 모든 걸 치유하는 서사적 해답처럼 그리고 있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판타지죠.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이런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는 생략하고 애 낳고 나니까 모든 게 행복해졌어요 라고 결론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현실에 대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만 낳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감동을 불러오는 장치잖아요. 여성은 그 아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는 그걸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트라이앵글 같은 이 구조는 정말 유구한 역사에 새겨진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도 이 트라이앵글을 깨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서사가 너무 당연했잖아요. 90년대 드라마를 보면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희생합니다. 막 내가 욕을 먹고 막 어떻게 막 시장바닥에도 굴러.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견디는 엄마. 나 짜장면 좋아하는데 우리 애를 위해서 난 짜장면이 싫다고 했어. 이런 엄마가 감동 코드였잖아요. 뭐 사랑이 먹을래라던가 장밋빛 인생이라던가 부모님 전상서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엄마들은 항상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난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장면들과 그런 서사를 되게 숭고하게 느끼게끔 포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대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아까 언급했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모성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성이 위대한 게 아니라 사회가 그 위선을 강요한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모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모성이든 뭐든 그 상대방과, 그러니까 아이와 내가 함께 켜켜이 쌓아가는 세월의 서사에서 혹은 어떤 임팩트적인 순간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인데, 그거를 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넌 당연히 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모성이 있어야 위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산모가 겪는 신체적 변화나 정신적 변화나 그에 따른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굳이 찔러서 다루는 것들이 야 요가는 여자가 해야지, 야 모유를 먹여야지, 애는 엄마가 봐야지,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저는 이게 결코 이제 유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산후조리원의 주인공이었던 배우가 엄지원이에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독수리 오영지를 부탁해서의 그 광숙 연기를 하는 배우가 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산을 강요당하는 역할로 나왔는데 서로 전혀 다른 극과 극의 결을 가진 드라마의 배우로 나왔던 점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건 배우의 잘못이 아니죠. 이 산후조리원이 2020년 드라마고 독수리 오영지가 2025년 드라마인데 이 몇 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뭐 달라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자와 기획자들은 여전히 출산과 모성을 감동 코드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30대 여성의 비혼과 비출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아이를 낳고 싶냐고 하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나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커리어 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잔혹한 인턴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임신한 여직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회사를 계속 출근을 하죠. 커리어가 단절이 될까봐 휴직도 못합니다. 그리고 외근도 서슴없이 나가요. 근데 임신한 여직원이 외근을 나갔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외근까지? 어쨌든 그 외근까지 불사르던 그 임신한 여직원에게 돌아온 거는 퇴사 권유였습니다. 그리고 라미란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라미란은 굉장히 잘 나가는 그 회사 재원이었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을 하면서 커리어 단절이 돼요. 그래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고 애쓰지만 이 엄마라는 타이틀이 어떤 무기가 되어주기보다는 족쇄가 되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죠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현실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이나 잔혹한 인턴을 보게 되면 임신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꾸만 야, 아이 낳으면 다 괜찮아, 애가 있으면 다 돼, 뭐 이런 식의 낡은 감동만을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모성 신화가 단지 드라마나 영화 속 판타지에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실제로 이 출산 문제에 비혼과 비출산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치나 정책 영역에서도 여전히 엄마 프레임을 강하게 내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식의 슬로건을 쓰기도 했는데 출산을 마치 국가를 위한 헌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 비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선택을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갑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을 왜 비출산을 선택한 여성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모성은 신화가 절대 아닌데, 아니 신화, 그러니까 신화로 대접해주지도 않아놓고 왜 이럴 때만 신격화시켜서 모성을 신화인 것처럼 강조하냐고요. 모성은 선택일 뿐입니다. 이 아이와 내가 겪어갈 인생, 어떤 임팩트적인 순간, 우리가 쌓아온 감정의 서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모성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여전히 신성시하거나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씁쓸하긴 해요.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출산도, 육아도, 모성도 다 너무 고되고 복잡한 문제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항상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사람이야 라고 바꾸고 싶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도 그리고 엄마가 되지 않더라도 여성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엄마니까? 뭐 엄마가 뭔데? 엄마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하고 싶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성은 선택이고 존중받아야 할 감정이지 서사의 장식품이나 일종의 이제 감동 버튼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뼈아픈 강요로 기억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감정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서사 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건데 그런 서사들을 만들어내는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없다는 거죠. 강요만 하잖아요.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도달하기까지 이런 선택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엄마는 신화의 존재일까요? 그럼 이렇게 떠든 삶 247화 엄마여 신화가 되지 말고 사람이 되어라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또는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이 있으시다면 이메일 sayloveyou, saylov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든 삶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48화에서 만날게요. 안녕!